영국 사회가 다시 한번 숨을 죽인 채 버킹엄 궁전을 주시하던 순간은 늘 그렇듯 조용히 시작되었다. 공식 발표도 의전의 북소리도 없었다. 대신 파편처럼 흩어진 정보와 익명의 관계자 발언, 그리고 왕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된 하나의 소문이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즉각적인 사실로 확인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소문이 지닌 무게는 분명했다. 현 국왕의 통치와 왕비의 지위, 그리고 왕실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신뢰의 구조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실 전문 기자로서 10년 넘게 이 세계를 지켜본 이들에게 이런 종류의 정적은 오히려 폭풍의 전조로 읽힌다. 영국 왕실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침묵을 선택해왔고, 그 침묵은 곧 해석의 전쟁을 불러왔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단서가 된 것은 한 녹취의 존재였다.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진위 역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이라는 수식어가 빠르게 붙은 이유는 그 녹취가 왕비 개인의 발언을 넘어 왕실 내 의사 결정 과정과 대외적 이미지 관리의 이중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 그 자체만이 아니다. 왕실 보도에서 더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언제나 인식이다. 대중이 무엇을 믿게 되는가? 언론이 어떤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왕실이 어떤 대응을 선택하는가가 훨씬 결정적이다. 이번 사안 역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가정이 먼저 사회적 담론을 형성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빠르게 하나의 서사로 발전했다. 찰스 국왕의 통치는 태생부터 쉽지 않았다.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의 긴 재위는 안정과 연속성의 상징이었고, 그 뒤를 이은 국왕은 필연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왕비의 존재는 언제나 민감한 변수였다. 오랜 세월 대중의 호감과 반감을 동시에 받아온 인물, 그리고 공식적인 지위 이전부터 이미 강렬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왕비는 늘 서사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녹취 보도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누가 진실을 말해왔는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되었다. 언론은 하얀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의도와 결과 사이의 간극을 파고들었다. 만약 왕비의 발언이 사실과 달랐다면 그것은 개인적 실수인가? 아니면 체계적인 이미지 관리의 일부인가? 더 나아가 국왕은 그 과정을 알고 있었는가? 혹은 뒤늦게 알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은 아직 답을 갖지 못했지만 질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왕실의 권위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찰스 국왕의 이름이 이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왕은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제도적 상징이다. 그의 결정 하나하나는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국가적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지위의 종료라는 표현이 떠돌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부부 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왕실 헌정 질서와 관습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은 요동쳤고 여론은 갈라졌다. 흥미로운 점은 왕실 내부보다 외부의 반응이 훨씬 더 격렬했다는 사실이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단정적인 주장과 음모론이 뒤섞였고 일부 매체는 신중함을 유지한 반면 다른 매체는 자극적인 해석을 앞세웠다. 이 과정에서 왕실 출입 기자들은 익숙한 딜레마에 직면했다. 너무 빨리 쓰면 오보의 위험이 있고 너무 늦으면 독자의 신뢰를 잃는다. 그래서 선택된 방식은 분석이었다. 사실을 단정하지 않되 맥락을 설명하고 과거 사례와 비교하며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도 왕실은 여러 차례 녹취, 편지, 인터뷰로 인해 공영에 처한 바 있다.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한 것은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였다. 침묵으로 시간을 벌고 점진적인 메시지 관리로 여론을 되돌리는 전략은 종종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지금은 미디어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정보의 속도는 왕실의 전통적 대응 방식을 앞지르고 있으며 단 한 번의 해명 실패는 장기적인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1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결론이 아니다. 아직 결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이 장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다. 왜 이 이야기가 지금 터져 나왔는가? 왜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는가? 그리고 왜 국왕의 결정이라는 프레임이 이티치처럼 빠르게 형성되었는가? 이는 단순히 한 인물의 진실성 문제를 넘어 현대 왕실이 처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폭풍은 아직 본격적으로 몰아치지 않았다. 그러나 바람의 방향은 분명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사실과 해석, 침묵과 발언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목격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장기적인 서사의 첫 장으로 읽혀야 하는 이유다. 다음 장들에서 드러나게 될 것은 이 균형이 어떻게 흔들리고 누가 그 흔들림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일 것이다. 이야기의 초점을 한 단계 더 안쪽으로 밀어넣는다.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왜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장이다. 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기자라면 잘 알고 있다. 영국 왕실의 위기는 언제나 개인의 문제로 시작되지만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 배후에는 늘 구조, 관습, 그리고 말해지지 않은 권력의 흐름이 존재한다. 찰스 국왕과 왕비의 관계는 공식 서사와 비공식 인식 사이에 오랜 간극을 품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안정과 동반자 관계를 강조해왔지만 내부 소식통과 왕실 주변 인사들의 증언은 늘 미묘한 긴장을 암시해왔다. 이는 불화나 갈등이라는 단순한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에 가깝다. 국왕은 제도의 수호자이며 왕비는 그 제도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얼굴이다. 이 두 역할이 완전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균열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번 사안에서 녹취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발언의 진위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 내부에서 누가 말할 수 있고 누가 침묵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드러낸다. 왕실에서 말은 언제나 통제의 대상이었다. 사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조차 공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공간. 그것이 바로 왕실이다. 그렇기에 사적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공적으로는 다르게 행동했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대중은 배신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 배신감은 빠르게 도덕적 판단으로 전환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하얀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선택된 배경이다. 이는 노골적인 거짓이나 음모를 암시하기보다는 선의로 포장된 왜곡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언론이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사안을 단순한 스캔들로 소비하기보다 윤리적 회색지대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전략은 더 큰 논란을 불러왔다. 사람들은 완전한 거짓보다 정당화된 거짓에 더 분노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찰스 국왕의 위치는 극도로 복잡해진다. 국왕은 남편이기 이전에 국가의 상징이다. 만약 왕비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면 그는 공적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반대로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 역시 통치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례가 된다. 어떤 시나리오를 택하든 국왕은 비켜설 수 없는 중심에 서 있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파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한번 대중 담론이 형성되면 공식 성명 하나로 그것을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성명이 또 다른 해석을 낳고 해명이 추가 의혹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왕실은 종종 시간을 선택한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여론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보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 전략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있다. 과거에는 몇몇 주요 신문과 방송이 여론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수많은 개인 계정과 독립 매체가 서사를 재구성한다. 왕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침묵은 더 이상 중립적인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침묵은 무언의 인정으로 해석될 위험을 안고 있다. 대중의 반응 또한 양극화되고 있다.
일부는 왕비에게 가혹할 정도의 비판을 쏟아내는 반면 다른 일부는 왕실 전체를 희생양 삼는 언론의 태도를 문제 삼는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논쟁에서 사실 확인보다 감정의 호소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왕실이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절대적 권위를 지니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존경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조건부다. 제2장은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구조를 보여준다. 개인의 발언이 어떻게 제도의 위기로 확장되는지, 사적인 관계가 어떻게 국가적 문제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왜 이 모든 과정에서 국왕의 결정이라는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한다. 이 장을 지나며 독자는 깨닫게 된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진실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현대 왕실이 감당해야 할 투명성과 권력의 한계에 대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다음 장에서는 이 구조 속에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이 과연 감시자인지 증폭기인지에 대한 질문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다. 왕실 그 자체보다 왕실을 둘러싼 이야기 만드는 기계에 시선을 둔다. 즉, 언론이다. 수십 년간 왕실을 취재해온 기자들에게 언론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왕실과 대중 사이에 놓인 필터이자 증폭기였다. 어떤 사실이 선택되고 어떤 어휘가 사용되며 어떤 맥락이 생략되는가에 따라 동일한 사건도 전혀 다른 의미를 띠게 된다. 이번 사안이 빠르게 확산된 이유 역시 그 기계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초기의 보도는 조심스러웠다. 확인되지 않은 녹취, 관계자 주장, 내부 소식통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며 단정은 피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심스러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클릭수와 시청률,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반응은 점점 더 명확한 서사를 요구했다. 독자들은 복잡한 가능성보다 단순한 이야기 구조를 원한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이 요구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언론은 점차 분석에서 판단으로 이동했다. 특히 왕실 보도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는 과거 소환이다. 현재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의 발언, 인터뷰, 사진, 심지어 표정까지 다시 호출된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왕비의 과거 인터뷰 일부가 다시 회자되었고, 당시에는 큰 논란이 되지 않았던 표현들이 새로운 맥락 속에서 재해석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의 누적이 아니라 일관성의 서사다. 언론은 개별 발언들을 하나의 성격, 하나의 패턴으로 엮어내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서사가 완성되는 순간 반대되는 정보는 자연스럽게 배제된다. 균형 잡힌 반론이나 맥락 설명은 이야기를 흐리는 요소로 취급되기 쉽다. 왕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종종 프레임이 닫혔다고 표현한다. 한 번 닫힌 프레임 안에서 새로운 사실은 기존 인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해석된다. 녹취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형성된 인상은 독자들의 닌에 자리 잡는다. 소셜미디어의 역할은 이 과정을 더욱 가속화했다. 전통 언론이 던진 헤드라인은 수많은 개인 계정을 통해 재가공되며 확산되었다. 짧은 문장, 강한 감정, 단정적인 표현이 선호되었고 복잡한 설명은 뒤로 밀렸다. 왕실이라는 주제는 본래 상징과 감정이 강하게 결합된 영역이기에 이러한 환경에서 특히 취약하다, 분노, 실망, 배신감은 빠르게 공유되며 집단적 정서로 굳어진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국왕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침묵은 전략일 수 있지만 언론의 서사 속에서는 공백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공백은 해석으로 채워진다. 왜 말하지 않는가? 무언의 메시지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 이어지며 침묵 자체가 또 하나의 뉴스가 된다. 이는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권위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왕실을 오래 취재한 이들은 잘 알고 있다. 언론과 왕실의 관계는 대립이 아니라 공존에 가깝다. 왕실은 언론을 통해 존재하고 언론은 왕실을 통해 이야기를 만든다. 그러나 균형이 무너질 때 양쪽 모두 상처를 입는다. 이번 사안에서
언론은 감시자이자 증폭기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문제 제기는 필요했지만 그 속도와 강도는 왕실이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을지도 모른다. 제3장은 그래서 질문을 던진다. 언론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사실을 전달하는 것과 여론을 형성하는 것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왕실이라는 공적 존재는 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가? 답은 아직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의 흐름을 결정짓는 힘이 더 이상 궁전 안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언론 환경 속에서 대중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왕실의 미래에 어떤 압박으로 작용하는지를 보다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의 무게중심이 궁전 밖으로 이동하는 지점이다. 언론이 서사를 형성했다면 대중은 그 서사를 살아있는 현실로 만든다. 왕실을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그렇듯 사실의 영역을 넘어 감정의 영역으로 번져간다. 이번 사안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은 판단의 속도였다. 충분한 정보가 축적되기도 전에 많은 이들이 이미 결론에 도달한 듯 보였다. 이는 왕실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기보다 왕실을 바라보는 기대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 왕실은 거리감을 통해 권위를 유지했다. 이해할 수 없을수록 신비로웠고 알 수 없을수록 존엄했다. 그러나 현대의 대중은 다르다. 투명성을 요구하고 설명을 원하며 침묵을 불신한다. 이번 논란에서 드러난 대중의 반응은 바로 이 변화의 결과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왜 지금까지 그렇게 말해왔는지를 묻는다. 이는 왕실을 인간적인 존재로 끌어내리는 동시에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대중의 인식은 단일하지 않다. 세대, 지역,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일부는 왕실 전체를 낡은 제도로 규정하며 이번 사안을 그 증거로 받아들인다. 반면 다른 일부는 언론과 여론의 과도한 개입이 개인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본다. 이 양극화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왕실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즉, 왕실은 여전히 국민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특정 집단의 상징으로만 남아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소셜미디어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도덕적 언어의 범람이다. 사실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즉각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는 분노의 공유를 통해 공동체적 결속을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맥락을 지워버린다. 왕실이라는 제도는 본질적으로 복잡하다. 개인과 제도, 사적 관계와 공적 책임이 얽혀 있다. 그러나 대중 담론에서는 이 복잡성이 종종 단순화된다. 이 과정에서 왕실이 느끼는 압박은 실질적이다. 여론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정치적 결정, 외교 일정, 자선 활동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국왕의 모든 행보는 해석의 대상이 되며 작은 제스처 하나도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 사안이 국왕의 결단이라는 프레임으로 연결된 것도 대중이 지도자에게 명확한 태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침묵이나 모호함은 책임 회피로 해석될 위험을 안고 있다. 흥미롭게도 대중은 왕실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 비판은 애정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 왕실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 시대에 맞게 변화하길 바라는 요구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이는 왕실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잘못 대응하면 신뢰를 잃지만 적절히 설명하고 조정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장은 그래서 감정의 지형도를 그린다. 분노, 실망, 옹호, 피로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복잡한 지형 속에서 왕실은 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지는 분명히 보여야 한다. 투명성인가, 전통인가, 신속한 해명인가, 신중한 숙고인가. 이 선택들은 단기적 반응을 넘어 장기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대중의 압박 속에서 실제로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선택지들, 관습, 선례,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다. 감정과 여론의 파도를 지나 보다 차가운 질문으로 향한다. 만약 이 논란이 단순한 소문이나 일시적 파장이 아니라 왕실이 실제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의 위기로 규정된다면 선택지는 무엇인가? 영국 왕실은 감정이 아니라 관습과 선례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개인의 의지보다 제도의 기억이 더 강하게 작동한다. 그렇기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그것은 전례와 비교될 수밖에 없다. 왕실 역사에서 지위와 역할의 조정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공식적인 종결이라는 극단적 선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자주 사용된 방식은 역할의 재정이었다. 일정에서의 비중 조정, 공적 발언의 제한, 특정 행사에서의 배제 등은 외형상 큰 변화 없이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었다. 이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전략이다. 왕실이 이런 방식을 선호해온 이유는 명확하다. 급격한 변화는 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기존의 관행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그 이유는 논란의 성격이 단순한 행동이나 발언이 아니라 신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왕실에서 신뢰는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다. 이는 외교 관계, 자선단체의 협력, 국민적 지지로 이어지는 실질적 자산이다. 만약 그 신뢰가 손상되었다는 인식이 굳어질 경우 부분적인 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국왕의 역할은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국왕은 관습의 수호자이자 필요할 때는 관습을 재해석하는 존재다. 즉, 그는 전통에 묶여 있으면서도 동시에 전통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그렇기에 그의 선택은 개인적 감정보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무엇이 왕실 전체에 가장 덜 해로운가, 그리고 무엇이 장기적으로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중심이 된다. 왕실 내부에서는 종종 가시성 관리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이는 완전한 배제도, 전면적 유지도 아닌 중간 지점을 의미한다. 대중의 시선에서 물러나되 제도 안에서는 지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과거 여러 위기 사례에서 이 전략은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가시성을 줄이는 것이 곧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보이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한 추측이 또 다른 이야기로 번져가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선택지는 적극적 설명이다. 이는 왕실이 전통적으로 가장 꺼려온 방식이지만 시대 변화 속에서 점점 더 자주 논의되고 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오해를 바로잡는 전략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표현 하나, 단어 하나가 큰 의미를 갖는다. 설명은 방어로 보일 수 있고 방어는 곧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선택지는 언제나 높은 위험을 동반한다. 제5장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이 옳은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왕실이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론, 언론, 국제적 시선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무대응은 하나의 선택이지만 가장 소극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그리고 소극적인 선택은 종종 외부에 의해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이 장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왕실의 딜레마다. 전통을 지키려 할수록 시대와 멀어지고 변화를 택할수록 정체성이 흔들린다. 어느 쪽도 완벽한 해답은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방향은 정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선택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왕실이 과거의 위기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중심으로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다루게 될 것이다. 현재의 소음을 잠시 뒤로 물리고 시간을 앞으로 그리고 뒤로 동시에 펼쳐 보인다. 왕실의 위기는 언제나 그 순간보다 훨씬 긴 궤적을 남긴다. 즉각적인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수년간 축적되는 인식의 변화다. 과거의 사례들을 돌아보면 위기 그 자체보다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이 훨씬 오래 기억된다. 왕실은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시험을 겪어왔다.
개인의 발언이 공적 신뢰를 흔들었고 사적인 선택이 제도의 정당성으로 확장되었다.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확인된 교훈이 있다면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정보는 언제나 새어나오고 해석은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 왕실이 할 수 있는 것은 흐름을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조금이라도 조정하는 일뿐이다. 과거 위기에서 성공적인 대응으로 평가받은 경우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드러난다. 첫째는 일관성이다. 오늘의 메시지와 내일의 행동이 어긋나지 않을 것. 둘째는 절제다. 과도한 해명이나 감정적 반응은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셋째는 시간의 활용이다.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대응보다 시간이 지나도 설득력을 유지하는 선택이 더 큰 효과를 냈다. 이는 단기적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신뢰를 우선시하는 전략이었다. 이번 사안에서도 이 교훈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문제는 적용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미디어의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고 여론은 훨씬 더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하루, 아니 몇 시간 사이에 형성된 인식이 이후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다. 따라서 왕실의 선택은 과거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닌다. 작은 실수 하나가 누적되어 구조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논란이 남길 가장 큰 흔적은 특정 인물의 이미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왕실은 위기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형성될 것이다. 대중은 세부 사항을 잊을 수 있지만 느낌은 잊지 않는다. 공정했는지, 솔직했는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인상은 오래 남는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국제적 시선이다. 영국 왕실은 국내 상징에 그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문화적, 외교적 자산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여파는 국경을 넘는다. 해외 언론과 대중은 이 논란을 통해 영국 사회의 가치, 투명성, 책임성에 대한 신호를 읽어낸다. 이는 관광, 외교, 소프트 파워에까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왕실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자문과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커뮤니케이션 방식, 역할 분담, 위기 대응 프로토콜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제도의 진화 과정이다. 왕실은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느린 속도로 끊임없이 조정되어 왔다. 제6장은 그래서 현재를 넘어 미래를 바라본다.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이후의 모든 위기는 이 사례와 비교될 것이고 그 비교 속에서 왕실의 선택은 재평가될 것이다. 성공적인 대응이라면 선례로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경고로 기억될 것이다. 다음이자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왕실이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존재 이유와 신뢰의 의미로 시선을 옮기게 될 것이다. 하나의 사건을 넘어 왕실이라는 제도가 왜 여전히 질문의 대상이 되는지를 되묻는 자리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사실, 구조, 언론, 여론, 제도, 시간의 축을 따라 전개되었다면 마지막 장은 그 모든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던지는 핵심은 단순하다. 왕실은 무엇으로 신뢰를 얻는가? 그리고 그 신뢰는 어떻게 유지되는가라는 질문이다. 신뢰는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반복된 행동과 일관된 태도가 쌓여 형성된다. 왕실이 특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출되지 않는 권위는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고 설명되지 않는 침묵은 더 큰 해석을 낳는다. 이번 논란이 사실로 확인되든 오해로 정리되든 이미 하나의 시험은 시작되었다. 대중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기억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국왕의 역할은 다시 한번 강조된다. 국왕은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라 의미의 조정자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넘어서며 어디에서 선을 긋는지는 단기적 평판보다 장기적 정체성과 연결된다. 왕실이 선택하는 언어, 일정, 상징은 모두 메시지가 된다.
말하지 않는 것조차 말이 되는 시대에서 선택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 왕실의 미래는 과거의 완벽한 반복이 될 수 없다. 동시에 급격한 단절 역시 위험하다. 전통은 지켜야 할 유산이지만 변화는 생존의 조건이다. 이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향후 수십 년의 평가를 좌우할 것이다. 투명성과 품위, 설명과 절제, 인간성과 제도의 경계, 이 상반된 가치들 사이에서 왕실은 새로운 합의를 찾아야 한다. 대중 역시 변하고 있다. 존경은 무조건적이지 않고 지지는 질문을 동반한다. 그러나 비판이 곧 거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대가 남아있기에 비판이 존재한다. 왕실이 이 신호를 어떻게 읽는지가 중요하다. 방어로만 대응한다면 거리는 더 벌어질 것이고, 성찰로 응답한다면 신뢰는 다른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책임도 다시 돌아본다. 감시는 필요하지만 서사는 신중해야 한다. 빠른 결론은 오래 남지 않지만 공정한 맥락은 시간이 지나도 힘을 가진다. 왕실과 언론, 대중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어느 한쪽의 과잉은 다른 쪽의 왜곡을 낳는다. 이 상호작용을 인식하는 순간 논쟁은 소모가 아니라 학습의 기회가 된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사건은 지나가지만 질문은 남는다. 왕실은 그 질문에 어떤 태도로 응답할 것인가? 침묵으로, 설명으로, 조정으로, 혹은 새로운 약속으로. 선택의 결과는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분명해질 것이다. 무엇이 신뢰를 지켰고 무엇이 그것을 잃게 했는지. 제7장은 결론이 아니라 기준점이다. 이후의 모든 장면은 이 기준점과 비교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왕실의 현재는 미래의 역사로 서서히 자리 잡게 될 것이다.